네, 신지우입니다. 1983년 영국에서 15살의 여자아이가 살해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리고 3년 뒤 근처에서 다시 또 15살의 여자아이가 살해됩니다. 경찰은 두 번째 사건을 보고 당황했어요. 이미 어느 남자를 이 사건의 용의자로 검거한 상태였거든요. 이때 마침 DNA 수사 기법이 개발됐고요. 시신에서 나온 DNA와 이 남자를 대조해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러자 영국 경찰은 사건 발생 지역에 사는 4,583명의 DNA를 모두 감식해요. 이렇게 결국 진범을 찾아내게 되죠. 최초로 DNA 감식 기술을 이용해 범인을 잡은 사건이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당연하게 사용하는 기법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그럼 언제 처음으로 이 DNA 감식 기술을 도입했던 걸까요? 여러분도 잘 아는 사건이죠. 1986년 9월 5일부터 1991년 4월 3일까지 화성에서 벌어진 이춘재의 연쇄살인 사건입니다. 이때 205만 명 정도의 인력이 투입됐어요. 역대 최고의 대규모 수사가 오랫동안 이어졌는데 실제로 머리카락이나 정액, 담배꽁초 등의 단서를 꽤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과학수사의 개념이 부족할 때라 이걸 활용할 수는 없던 거예요. 그러다 사건 3년 만인 1989년 DNA 감식 장비를 먼저 보유하고 있는 일본에 이 샘플을 보내요. 하지만 일본도 막 DNA 감식을 시작하던 단계라 이 검사 결과가 정확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어떻게든 이 결과를 받아내야 했던 우리나라는 여러 번에 걸쳐 계속 DNA 샘플을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보유하고 있어야 될 DNA가 줄어들게 된 겁니다. 계속 정확한 결과는 얻지 못했고요. 가지고 있는 DNA도 점점 줄어들면서 더 이상의 검사가 불가능한 상태가 온 거죠. 그럼 더 이상 검사할 수 있는 DNA가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이춘재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던 걸까요? 2019년에 DNA 증폭 기술이 개발된 겁니다. DNA 양이 적으면 이걸 늘려요. 그래서 무한으로 검사가 가능해진 거죠. 이렇게 얻어낸 결과를 이미 교도소에 있던 재소자들과 일일이 하나씩 대조해 보면서 사건 33년 만에 일치하는 사람을 찾아냈던 거예요. DNA가 아니었다면 이춘재의 존재는 우리가 영원히 몰랐을 겁니다. 우리나라 DNA 감식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하거든요. 일단 아시아에서는 비교할 수 있는 나라가 없고요. 영국과 미국에서도 우리나라를 와요. 참고할 만큼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죠. 화성 연쇄살인 사건으로 DNA 중요성을 일찍 느낀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준비해온 이런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어디든 연쇄살인을 처음 접한 나라는 사건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유형의 사건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쌓아온 수사 매뉴얼이 하나도 통하지 않게 되거든요. 프랑스가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했습니다. 최초의 연쇄살인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수사해야 될지 전혀 몰랐고 결국 DNA 기법을 도입하게 된 거죠. 프랑스는 최초의 연쇄살인 사건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996년 2월 2일 프랑스 최고의 범죄수사팀이라는 오르페브르가 경찰청 강력 범죄팀에 이 여성이 등장합니다. 이름은 마르틴 몽테일이에요. 이때도 프랑스에서는 여성 경찰이 흔하지 않았거든요. 아무래도 편견이 있을 거고 이유 없이 실력을 의심받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마르틴은 경찰 집안 사람입니다. 할아버지, 아빠를 이어서 경찰이 됐고요. 유능하다는 평가도 받으면서 오르페브르가 강력 범죄팀에 여성 최초로 투입될 수 있었던 건데요. 출근 첫날 사무실에 와보니까 서류가 엄청나게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 사건들이었는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다 프랑스 파리에서 젊은 여성들을 노린 미해결 살인사건이었다는 거죠. 사건을 하나씩 보던 중 마르틴은 두 개의 사건에 관심이 갔습니다. 1994년 12월에 일어난 33살의 인테리어 디자이너 아네스 니히캄프 살인 사건과 1995년 7월에 일어난 27살의 의대생 엘렌 프링킹 사건이었어요. 두 사건은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마르틴은 이 둘 사이에 연결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왜냐? 피해자가 둘 다 손이 결박된 채 폭행당했고요. 목에 수십 개의 자상이 난 데다 현장은 지저분했고 밤에 일어났었다는 겁니다.
마르틴은 한 명이 저지른 연쇄살인이라 판단해 수사를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6개월 만인 1995년 6월에 어느 남성에게 공격당해 사망할 뻔했다는 피해자 여성을 만나 진술서를 받게 됐어요. 23살의 엘리자베스는 엘렌 프랭킹이 살해당하기 3주 전인 1995년 6월 16일 자기를 뒤따라오던 남성에게 집 앞에서 공격당했고 손을 묶였지만 이 남자가 한눈 파는 사이 도망쳐서 살 수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경찰은 엘리자베스의 집 근처를 수색해 범인이 피운 담배꽁초를 찾아냈어요. DNA 감식했죠. 그랬더니 아네스 니시캄프와 엘렌 프랭킹의 몸에서 발견된 범인의 DNA와 똑같았던 겁니다. 당시 프랑스에서는 연쇄살인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동안 겪어본 적도 없고 미국 같은 나라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라고만 생각해왔지만 이 범인은 그 미국 같은 나라에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너무 비슷해 보였던 거예요. 마르틴은 미수로 끝난 엘리자베스 사건까지 3건을 저지른 이 범인에게 시리얼 킬러의 약자인 SK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증언대로 범인의 몽타주도 만들어 전국에 뿌렸어요. 하지만 결국 범인을 찾는 데는 실패했고 2년 뒤인 1997년 SK는 또다시 파리에서 2번의 사건을 더 저지릅니다. 1997년 9월 19살의 마갈리 시로티와 11월엔 에스텔 마그드가 사망했던 건데요. 마갈리의 경우는 범인의 DNA가 몸에서 발견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앞에 두 사건과 범행 방식이 비슷했고 에스텔의 경우는 몸에서 똑같은 SK의 DNA가 검출됩니다. 매일 신문과 TV에서 범인의 이야기가 나왔고요. 겁이 났어요, 사람들이. 집 밖에 나오지 않는 거죠. 사건이 점점 알려지자 SK는 파리에서 유명한 대광장의 이름을 따 바스티유의 괴물이라는 별명이 또 새로 생겼고요. 이제는 경찰도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게 될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마르틴은 어떻게든 사태를 빨리 수습하기 위해 이 SK를 잡아야만 했어요. 1990년대 프랑스는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DNA가 어디까지나 개인 정보기 때문에 국가가 이거를 수집한다는 건 국민 통제고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 정보들이 악용될 가능성도 있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를 이용해 인터넷에 가입하고 아이디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제출하면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하지만 이런 정보들이 해외로 유출됐다는 기사를 한 번씩은 다 봤을 거예요. 그래서 스팸 문자와 이메일이 오는 거죠. DNA도 같은 방식의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걸 프랑스는 1990년대에 예상했던 거죠. 하지만 사건을 담당한 마르틴은 어떻게든 SK의 정체를 알아내고 싶었어요. DNA가 이 연쇄살인 사건의 유일한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에요. 프랑스 DNA 연구에 권위 있는 박사인 올리버 파스칼을 찾아갑니다. 올리버 파스칼은 전국 유전자 검사소에 있는 모든 자료와 SK의 데이터를 비교해 봤어요.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니까 하나씩 일일이 대조해보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번거롭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마르틴은 분명히 이걸로 범인의 정체를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참고로 이 방법은 무식하지만 이춘재를 찾은 우리나라의 DNA 대조 방법과 똑같았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대조해본 결과 파스칼 박사는 SK의 신원을 알아냈어요. 마르틴 몽테일이 그동안 찾던 범인은 이 사람입니다. 35살의 기 조르주라는 남성인데 전과 조에 보니까 여러 번의 폭행과 절도로 감옥에 간 적이 있었고요. 마르틴이 오르페브르가 경찰청 강력범죄팀으로 들어오기 3년 전인 1993년엔 지하주차장에서 성폭행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조사받은 적도 있었거든요. 이때 조사받으면서 DNA가 수집돼 있던 거예요. 이 사건 몰랐으면 기조르주는 대조에서 매칭되지 않았겠죠. 피해자들의 몸에서 나온 DNA와 일치하는 사람을 찾게 되자 1998년 3월 26일 기조르주의 수배 명령이 떨어집니다. 오전에 체포영장이 나왔고요. 낮 12시쯤 체포됐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아마 새벽에 영장심사 통과되면서 오전 8시에 발부받고 바로 경찰에 전달됐던 것 같아요. 이날 첫 업무가 기조르주의 체포였던 거죠. 바로 체포는 성공했어요. 그런데 몸싸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머리에 지금 피가 나죠? 상처가 그때 생긴 거예요.
사실 경찰은 이날 기조루주를 놓칠 뻔했거든요. 체포 전에 이미 범인의 신원이 노출된 겁니다. 언론사가 어떻게 알았는지 아침 뉴스로 파리에서 일어난 연쇄살인의 범인이 기조루주였다는 사실을 방송에 내보냈거든요. 만약에 기조루주가 조금만 부지런한 사람이었으면 일찍 일어나면 방송을 봤을 테고요. 도망쳤겠죠. 하지만 다행히 뉴스를 못 봤는지 결국 경찰이 잡으러 온다는 사실을 몰랐고 검거된 겁니다. 체포된 기조루즈는 생각과 다르게 협조적으로 조사를 받았어요. 시작은 살인 4건과 1건의 미수 혐의를 받고 있었지만 조사하다 보니까 3건이 더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에요. 1994년 27살의 마케팅 직원인 캐시 로세와 22살 엘자 베나디, 1991년엔 19살의 학생인 파스칼 에스카르파이 사건인데요. 피해자들에게서 기조르주의 DNA가 나온 건 아니에요. 하지만 목에 자상 여러 개가 있다는 점에서 먼저 파악된 4건과 너무 똑같았죠. 기조르주는 자기가 8건의 사건을 저질렀다고 모두 인정했습니다. 증거로 범인 찾았고요. 자백까지 받았어요. 이 정도면 무기징역 이상은 충분해 보이거든요. 마르틴 몽테일은 바스티유의 괴물 사건이 해결됐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기조르주의 재판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겁니다. 2001년 3월 19일 첫 재판이 열려요. 기조르주가 말을 싹 바꿔버린 거죠. 다친 이마 보여주면서 경찰에 진술한 내용은 전부 폭행과 협박에 의한 거짓 자백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변호사도 기조르주를 범인으로 정해둔 상태에서 경찰이 수사를 몰아갔으니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의뢰인을 잘못된 수사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한 거예요. 경찰은 체포 당시 몸싸움에서 생긴 찰과상이 전부고 한 번도 거짓 자백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경찰의 증언을 입증할 자료는 없습니다. 하지 않은 일을 증명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더 있죠. 이게 그 당시 몽타주인데 이 사람이 체포된 기조르주고요. 생존자인 엘리자베스의 증언으로 1996년에 만든 건데 실제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죠. DNA는 일치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지문이 나온 건 아니고 발자국은 있지만 이게 기조르주의 발과는 달랐어요. 시신에 남은 상처들을 볼 때 범인은 왼손잡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조르주는 오른손잡이라는 거예요. 상황이 이상하죠? 피해자들 몸에 남겨진 DNA는 확실히 이 사람께 맞아요. 하지만 다른 범행 증거들은 기조르주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범인이라는 증거가 분명히 있지만 범인이 아니라는 증거도 있는 이상한 상황이었어요. 기조르주는 심리전에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재판에서 그동안의 자백을 뒤집고 무죄를 주장한 것도 검사를 상대로 한 심리전이었거든요. 이게 지금 검사랑 대화하는 표정이에요. 보통의 사람들은 아무리 당당하고 떳떳해도 검사 앞에서 조금 위축됩니다. 조심스러워져요. 전혀 그렇지 않고 있죠. 재판 내내 자신 있는 태도와 여유를 부리면서 죽이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했거든요. 검사가 어떤 질문을 해도 흐트러지질 않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때가 옵니다. 재판 4일째 되던 날, 어릴 때 임시 보호를 해주던 위탁 가정의 엄마가 증인석에 나타날 때였어요. 그러자 계속 차분하고 냉정했던 기조르주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람 이름이 진모랭이라고 하는데 기조르주가 당황한다는 건 이 사람이 자기에게 약점이 될 만한 뭔가를 알고 있다는 뜻일 거예요. 그게 뭔지 이해하려면 기조르주의 성장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기조르주는 1962년 10월 15일에 태어났는데 아빠가 없어요. 누군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프랑스 사람인데요. 엄마가 어릴 때 파견 나온 아프리카계 미군을 만난 첫날 임신했던 거예요. 원치 않게 태어난 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엄마에게도 버려졌고 여러 위탁 가정을 돌다가 모랭이라는 가족 집에서 살게 됐던 거예요. 모랭의 가족은 아이가 7명입니다. 거기에 위탁 아동만 12명이 더 있었어요. 자기가 20번째였다는 거죠. 엄마가 된 진 모랭은 20명의 아이들을 차별 없이 잘 키웠습니다. 하지만 기조르주가 16살일 때 이 집에서 나와야 했어요. 왜냐면 14살 때 여동생 중 한 명을 폭행했고 2년 뒤엔 다른 여동생을 또 폭행한 거예요. 폭행의 이유는 없습니다.
두 번이나 같은 일을 저지르자 엄마인 진보랭은 기조르주를 아동보호시설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죠. 그 뒤로 기조르주는 이제 계속 폭행과 절도를 저지르면서 여러 번 감옥을 다니다가 7건의 살인 혐의를 받는 유력 용의자가 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위탁 엄마였던 진모랭이 증인석에 나타나자 기조르주가 깜짝 놀랍니다. 앉아있다가 일어나더니 엄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엄마 사랑한다는 고백을 해요. 진모랭은 기조르주에게 나도 사랑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거든요. 엄마 대답에 기조르주가 재판 과정 중 처음으로 당황했고 그 뒤로는 계속 멍하게만 앉아 있었어요. 상황 봤을 때 기조르주에게 진모랭은 특별한 사람이었다고 생각되죠? 사실 아닙니다. 엄마 사랑한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관계를 유지를 위한 말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한테 나 믿지, 보호해줘 라는 표현을 돌려서 말했다는 거죠. 증언하지 말라는 이야기였던 겁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피해자 유족은 더 화가 났고요. 불안해졌어요. 특히 DNA가 발견되지 않은 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은 이게 증거 부족으로 범행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만약 그렇게 되면은 기조르주는 DNA가 발견된 3건에서만 유죄를 받고 의외로 형이 약하게 나올 가능성도 생기게 되거든요. 피해자 쪽에도 변호사들이 있어요. 여러 명이었는데 그중 한 명이 이 사람입니다. 30살의 솔랑주 두미익이에요. 재판 내내 질문보다는 계속 기조르주를 관찰하는 데만 집중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뭔가를 발견하고 드디어 질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질문 내용이 정말 오른손잡이가 맞냐고 물어본 겁니다. 맞긴 하거든요. 하지만 왼손도 사용하는 거를 재판 중에 솔랑주가 발견했던 거예요. 기조르주에겐 양손잡이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당황한 기조르주는 손을 한번 들면서 반박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손 모양이 마치 칼을 쥔 것처럼 보인 겁니다. 솔랑주 눈에.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다시 질문하는 장면인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손 든 거 무슨 의미냐? 누굴 때리거나 칼로 찌를 때도 그렇게 오른손을 쓰냐라고 하니까 기조르주가 그렇다고 했거든요. 칼로 찌를 때라는 질문에 긍정해버린 거죠. 그동안 기조르주는 시신에 남겨진 상처가 왼손잡이고 자기는 오른손잡이니까 범인이 아니라는 방어 논리로 버텨오고 있던 건데 스스로 양손잡이의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순간이었어요. 이때부터 여유있던 기조르주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 어릴 때 키워준 진모랭은 기조르주가 양손잡이인 거를 알고 있었거든요. 재판 6일째예요. 기조르주는 더 이상 재판에 가지 않겠다고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을 거부할 수 없거든요. 강제로 끌려 나와요. 표정에서는 이제 여유라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날카롭고 공격적인 태도로 바뀐 거예요. 약점이 드러났고 이제 불리하다는 걸 아는 거죠. 마지막 재판이 열리던 날엔 유일한 생존자인 엘리자베스도 나왔고요. 기조르주는 더 이상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날 마지막 재판이고요. 피해 측 변호사는 기조르주에게 7번의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파스칼, 캐시, 엘자, 아네스, 엘렌, 마갈리, 에스텔의 목숨을 빼앗았냐는 질문에 기조르주는 모두 네라고 대답했고요. 범죄 사실을 다 인정하면서 피해자와 가족에게도 사과를 합니다. 이렇게 기조르주는 22년간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을 선고받으면서 사건이 끝났어요. 프랑스의 첫 번째 연쇄살인범이었던 기조르주는 재판이 끝나고 나서야 왜 자기가 연쇄살인을 저지르게 됐는지를 밝혔는데요. 보통의 연쇄살인 사건은요, 범인의 성향이 반영됩니다. 감정 해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를 고르는 기준이 일정하고 범행 방식도 거의 비슷한 거죠. 이거를 시그니처라고 부르는 거고요. 하지만 이 사건은 경찰이 봤을 때 피해자들의 얼굴이 모두 예쁜 편이라는 것과 파리 동부에 산다는 점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피해자들의 나이나 생김새, 직업이 다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기조르주는 그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를 보고 피해자를 골랐다고 말하는 거예요. 심리검사해보니까 병적인 자기애와 집착, 우월감에 빠져 있었다는 소견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밝은 에너지를 가졌고 상대적으로 공격하기 쉬운 여성을 노리는 과정에서 자신의 강함과 우월감을 좀 느꼈던 겁니다.
감옥에 들어간 지 22년 만인 2020년 3월부터 기조루주는 가석방 신청이 가능해졌어요. 하지만 예상외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직접 앞으로 풀려날 일은 없을 테니 모두 안심하라는 말을 했는데, 자세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가족이 없다는 데서 좀 자격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밖에 나오면 또 여러 사람들 마주치고 범행 당시에 패배감이 느껴지겠죠. 가족 없는 사람이라는. 그러면 또 사건을 저지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스스로 하는 것 같습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뒤에 관련된 이야기 남아있어요. 이번 영상은 프랑스 최초의 연쇄살인범이었던 기조르주의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 좀 하자면은, 이거 아까 본 사진이죠. 앞줄에 있는 흑인 아이 한 명이 있어요. 얘가 기조르주입니다. 혼자 흑인이죠. 엄청 눈치 보면서 살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서 밝은 사람만 보면 박탈감이 느껴지고 괜히 화도 나니까 공격성이 생겼던 것 같아요. 연쇄살인범들의 범행을 보면 대부분은 물질적인 이득을 원하지 않습니다. 심리적인 해소의 이유가 더 많다는 거예요. 심리적인 이유라면 당장 일어난 일 때문이 아니라 과거부터 쌓아온 이런 경우들이 많겠죠. 그래서 어릴 때의 성장 배경을 알아야 범행의 이유를 알고 예측도 할 수 있는 건데요. 범인의 어릴 때 성장 배경을 절대 모르고는 기조루주의 범행 동기를 알 수는 없겠죠. 프로파일링이 왜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이 뒤로 프랑스는 1998년에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고요. 수백 건의 미제 사건을 해결하게 됐어요. 개인정보를 국가가 수집한다는 점에서 반대 시각이 있었지만 직접 경험해 보니까 범죄 수사로 얻는 이득이 더 크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죠. 사건을 담당한 마르틴 몽테일인데 2001년에 프랑스 최초의 여성 경찰청장이 됐어요. 기조르주 사건을 1996년에 담당했으니까 사건 해결하고 5년 만에 팀장에서 경찰청장까지 올라간 거죠. 팀장이면 계급이 경위입니다. 시그널에서 차수연이 경위로 나오거든요. 그냥 5년 만에 3번 진급했다는 건데 굉장히 빠르고 파격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자니까 그만큼 좀 어렵지 않았을까 더 이런 생각도 들지만 실제로 마르틴이 기조르주 잡았을 때 나온 신문기사 헤드라인도 그랬거든요. 그때 신문기사가 치마 입은 경찰이 범인의 정체를 밝혔다 였습니다. 남자 직업이라는 인식이 강한 직종이라 여자로서 경쟁하기는 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경찰청장까지 올라갔다는 건 그만큼 또 실적을 많이 냈고 인정받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나온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넷플릭스 소개하면서 끝낼 건데요. 우먼 앤 머더러라고 최근에 나왔어요. 수사국장인 마르틴 몽테일과 피해자의 엄마 중 한 명인 안느 고티에가 범인을 쫓는 내용의 다큐멘터리입니다. 실제 인물들 등장하기 때문에 마르틴이 수사하면서 그때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이런 인터뷰 장면들이 꽤 나와요. 이번 영상 보고 관심 있으시면 넷플릭스에서 우먼 앤 머더러를 보시는 게 사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예요.